5,000피를 가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것이 네. 뭔가라는 부분에서 좀 보고서를 쓴 부분들이고요.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실은 이제 독일 증시에서 사실은 저는 좀 찾아봐. 독일이요? 예.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어서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습니다만 최근에 코스피 기세가 아주 무서웠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8%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어제 기준으로요. 그래서 코스피 3,000 머지않았다. 저마다 다 주가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는데 그래도 공약했던 5,000피는 캐치프레이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 그런데 5,000피 달성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 직접 쓰신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에게 이 근거가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허니문 랠리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코스피를 예상 밖으로 빨리 끌어올린 그 동력이 뭘까요? 예, 뭐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신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에 대해 상당한 좀 관심을 좀 표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뭐 최근에는 뭐 과세 문제까지도 사실은 이제 언급을 좀 하셔서 그 부분에 어떤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경제 정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이제 유동성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풀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 거기에 뭐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사실 많이 못 오르던 그렇죠. 이러한 어떤 기저효과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최근에 좀 맞물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제일 센 거예요? 어떤 거 효과가? 아무래도 정책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정책 봐야겠. 기대감? 예. 근데 예전에는요, 위원님, 그 어떤 정책을 하겠다 혹은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할 때 미리 다 신나게 오른 다음에 딱 출범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차익 실현하고 빠졌잖아요. 예. 아유, 믿은 내가 잘못이다 이럴 때가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꽤 오래 가고 기대감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일단 좀 저는 대외 여건을 좀 들고 싶은데요.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신정부 랠리, 허니문 랠리 자체는 이제 정권 초기에 조금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좀 사그러들거나 오히려 나타나지 않은 그렇죠. 당시 정부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한 4차례 이제 4대 정부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허니문 랠리를 보였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자체는 대외 여건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고요.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힘들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전 세계가 뭐 그때 다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관세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양호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한 양호한 어떤 흐름 속에서 최근에 특히 하나 이제 국내 증시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 자체는 미국 증시가 자체로 조금 약간 쉬어가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셀 USA 현상 뭐 얘기를 하지만 그 반사 이익으로 사실은 자금들 자체가 좀 다른 지역으로 좀 퍼져나가는 모습들 자체도 뭐 신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국내로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이 뭐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전 정부와 그러한 어떤 뭐 대외 여건 차이 또 유동성 흐름 정책의 강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야, 국내외 여건이 어떻게 악귀가 딱 들어맞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보면은 관세도 관세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 간밤에 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오늘 우리도 조정을 좀 받잖아요. 관세에 대한 걱정은 이제 강도를 보면요, 위원님. 10 중에 몇 정도로 걱정하면 될까요? 1은 매우 걱정 안 해도 된다. 10은 매우 걱정해야 된다로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뭐 한 5 정도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거 황희정승 권법인데 이거. 네. 5보다는 한 4 정도로 4 정도. 그러니까 리스크 정점은 지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앞서 뉴스에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사실은 좀 한 상황들이고 사실상 지금 7월 9일로 잡아놓은 이 데드라인까지
주요국가의 어떤 관세 협상 자체가 타결이 사실상은 사실은 힘들 것 같거든요. 그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워낙 또 광범위하게 사실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지금 최근에 벌어진 미중 간의 어떤 관세 협상 그거를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4월 2일 날 그 받았던 충격만큼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나가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이 히토리로 자체, 네.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사실은 조금 자기의 가장 아픈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당황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쓰면서 하나 이제 그 관세 협상 자체에 대해서 조금 좀 정점을 지난 부분에서 이제 그 상품 진열대 공포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매대가 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관세 자체가 계속해서 만약 진짜 다시 상호 관세가 됐을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수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이 가장 이제 재고도 쌓고 가장 중요한 그렇죠. 시기인데 자칫하면 상품 진열대가 이제 빌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쉽게 물러서기는 조금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최근 뉴스를 보셨으면 타코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은데요. 말은 네. 되게 강하게 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결국 이제 항상 보면 좀 후퇴하는 모습. 제가 이번 2기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이 뭐 나올 수도 있고 또 시장이 트럼프의 어떠한 그런 성향 자체를 좀 알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무게를 두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런 표현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금 강력한 약발 자체가 그렇게 먹히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모든 거를 해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하겠다. 뭐 이란 문제 해결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종결시킨다고 했는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제대로 한 것이 지금 하나도 사실은 없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러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국 내 어떤 이민자 규제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좀 먹고자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정책적인 의지 자체도 조금은 뭐 저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어떤 입장 자체도 트럼프 일기 당시 이보다는 조금 다른 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세 협상 자체가 그렇게 큰 무리를 안 주고 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지 않아요, 위원님? 이 히토류 같은 것도 아플 줄 알았잖아요. 거기에 환불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1기 당시에도 그거 가지고 한번 밀당을 했는데 요렇게까지 재고가 없을 줄이야. 요것도 좀 신기하기도 했고 아니 대외 변수는 좀 그렇기도 한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양쪽이 다 무거운 마음 또 기대 반 설렘 반 요렇게 만난단 말이죠.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완전히 나뉘는 상황인데 요런 것들을 가운데 두고 얘기를 해서 주가 올립시다 하는데 오케이 해서 이렇게 3천까지 시원하게 올라가고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이전 정부와 좀 다른 것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신정부라는 어떤 그 초기의 어떤 강력한 정책 집행 능력도 사실은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한 가지는 여하튼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입법 과정 자체가 상당히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마 그 부분이 시장이 아마 정책이라든지 또 제도 개선 자체가 좀 스피드업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은 기대감을 좀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신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그래서 지금 했던 공약들 자체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상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설명하는 소위 그 5대 부스터 조항을 보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이사들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개인 주주에게도 향해야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회사가 좀 부담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대주주가 3%만 감사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해라 이 부분인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정부하고?
예, 뭐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좋은 법이라도 사실은 기업의 어떤 그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좀 보호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조금 양측에 조금은 뭐 협상의 여지 자체는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분리과세 네. 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세라는 게 배당이나 금융과 관련해서 이자 배당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 벌면 이걸 사업이나 근로소득하고 합쳐서 높은 세율로 누진해서 과세하게 돼 있잖아요. 금액이 커질수록. 근데 요거를 분리해서 과세해보고 소액으로 배당받은 사람은 세율 더 깎아준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그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의 근거를 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배당 성향이 35%를 넘어가는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때 세금을 깎아준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 35%라는 거는 당기 순이익에서 35%를 배당을 줘라 이런 얘기인데 35%면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쉽지는 않겠죠. 특히 이제 뭐 기업들이 돈을 뭐 잘 버는 어떤 시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최근처럼 뭐 글로벌 환경 특히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딱히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닌데다가 지금 뭐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AI 투자라든지 뭐 이런 관련 투자를 사실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감안하면 무조건 배당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35% 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분리과세 뭐 이러한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대주주하고 그러니까 대주주하고 일반 소액주주 간의 어떤 배당 자체를 좀 분리하는 그러니까 대주주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린 좀 분리과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혜택을 좀 많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또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세부적인 그 민주당 내에서 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적인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는 댓글 좀 안.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보다도 낮아서 거의 전 세계 꼴찌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배당 성향을 35%두 자릿수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거냐. 일단 그게 관건이겠네요. 근데 위원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이 좋고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의지가 강력해서 5,000피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데에서는 3,000은 무난히 갑니다. 3,200, 3,300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5,000피 얘기는 처음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이 근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사실은 달리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꼭 5,000이 간다 안 간다를 이제 뭐 제가 뭐 신년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5,000피를 가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것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좀 보고서를 쓴 부분들이고요.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실은 이제 독일 증시에서 사실은 저는 좀 찾아봤어요. 독일이요? 예. 그러니까 독일 증시하시면 요새 최근에 많이 들은 게 뭐 유럽의 병자 뭐 해서 독일 경제 뭐 상당히 안 좋은 거 다. 그렇죠. 2년 연속 역성장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성장률이 사실은 썩 안 좋은데 최근 한 3년간을 보게 되면 거의 주가가 닥스 지수 기준을 보게 되면 거의 배 이상 사실은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뭐 경기도 비슷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조업이란 강국이고 우리하고 어떤 제조업이란 경제 구조가 비슷하죠. 또 자동차라는 어떤 굵직한 어떤 주력 산업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유사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독일 증시가 왜 오르는가라는 부분을 좀 찾아봤고요. 왜 오릅니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독일도 사실 돈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물론 ECB가 이제 같이 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도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5천억 유로의 특별 기금을 만들어서 각종 뭐 투자를 뭐 많이 하겠다라는 어떤 돈풀기 정책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해지는 부분 자체가 조금 주식시장의 동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동성 장세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독일이 물가에 대한 어떤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상당히 컸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역성장이 나왔는데 물가가 지금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주가 또 이러한 부분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이제부터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들일 네.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를 보게 되면 금융업종이 사실은 전체적인 주가 상승을 많이 견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금융업이 예. 그러니까 독일 그 닥스 지수의 업종별 분류를 보게 되면 이게 모든 업종이 골고루 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미국의 메가니선트 세븐 뭐 일부 업종이 사실은 전 주가를 주도했듯이 독일 역시도 사실은 일부 업종, 그러니까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IT라든지 뭐 한 3, 4개 업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을 견인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금융업종이 가장 큰 폭의 어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독일이 한때는 뭐 코메르츠방크 이런 걸 보면 한때 뭐 구조조정 뭐 도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이제 크레딧 네. 리스크 자체가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좀 심각한 위기를 거치는 과정을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 금융업종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돈을 푼 부분들이 또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들이 이제 금융업종의 투자 자체를 상당히 좀 많이 하면서 금융업종 자체가 뭐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네. 이러한 우리가 밸류업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쪽에서 조금 건전화되는 체질 개선이 되면서 이제 밸류업이 됐다라는 부분이 하나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이게 신성장이라고 할지 아니면 기존 산업의 레벨업이라고 할지 뭐 정확히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독일의 라인메탈 방산업체죠. 이게 보면 시총이 거의 한 20배가 올랐습니다. 2년 3년 사이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와중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방산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봤듯이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군사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라인메탈이라는 어떤 산업 자체, 그러니까 방산 산업 자체가 이제 워낙 오르다 보니까 관련 후방 산업 자체도 상당히 좀 효과를 좀 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방위비 지출을 늦추겠다라는 부분에서도 또 수혜를 좀 보는 부분. 거기에 이제 독일의 그 시총 상위 중에 업체는 셉이라는 이제 IT 업체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IT 업체 자체도 네. 이제 뭐 AI라든지 이러한 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덩달아서 사실은 조금 수혜를 받은 부분. 독일 AI는 좀 초면인데 그러니까 SAP 그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셉이라는 네. 회사 자체가 이제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어떤 상당한 이제 수혜를 봤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기존의 어떤 경쟁력이 있던 산업들 자체가 한편 이제 더 이제 경쟁력을 강화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돈을 풀어도 사실은 최근에 돈을 풀어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돈을 푸는 게 꼭 맞는 거야라는 어떠한 얘기들이 사실은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재정 리스크에 사실은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제 그렇죠.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서 돈을 풀었는데 미국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다시 걷어들인 거고. 예.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정부가 5천억 유로의 어떤 상당히 뭐 파격적인 어떤 재정 그렇죠.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오히려 최근에 보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는 독일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아주 부분. 오랫동안 그 헌법에 국방비를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했던 예. 그 규정에 근거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가 예. 이번에 유사시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국방비를 사실상 거의 무한대로 늘릴 수 있게 했고 예. 요걸 통해서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장세를 만들고 있고 기관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인데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은 비슷한 구석들이 제법 있네요. 예. 우리도 지금 2차 추경까지 굉장히 돈을 많이 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이 있고 예.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지금 눈치 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삼성전자 같은 그런 개별 종목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국내 반도체 뭐
뭐 하이닉스는 사실은 뭐 최근에 주가를 보면 상당히 좀 오히려 좀 견조한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그 HBM이라든지 이러한 신기술 개발에 조금 뒤처지면서 사실은 조금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반도체 뭐 TSMC를 대비하면 뭐 여기서 상당히 조금 못 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업황적으로 보게 되면 뭐 내년 정도 가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추세적인 어떤 성장 사이클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비유인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사이클 전망을 좋게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내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지금 AI 관련된 투자 뭐 100조 가까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각국이 지금 보게 되면 그 소브린 AI라고 해서 자국의 어떤 그 네.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이제 반영한 어떤 소브린 AI 이러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물론 이제 자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그러한 노력들이 좀 병행된다라고 하면 뭐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사실은 올라줘야 우리나라가 그렇죠. 코스피 5천이 되는 거지 삼성전자 제자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코스피 5천을 자, 그럼 끝으로 삼성은 힘을 내야 되고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예, 물론 저는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이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희망적이네요. 지금까지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